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잘 안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고요.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이비인후라고 이제 한자의 한글 발음으로 이제 하는 과의 진료를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중에 귀코목 다음에 저 생리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이제 여성에 해당되는 그런 생각하시는 그런 거는 아니고 저 생리가 그 영어로 피지올로지라고 그래서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의 이치를 다루는 그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귀, 코, 목의 정상적인 어떤 그 생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구조가 어떻고 그 노년에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변화나 그런 것들을 궁금증을 알고자 하신다면 그 정상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먼저 아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불이 밝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좀 낫습니다. 네, 네네. 귓바퀴가 먼저 보이는데요. 귓바퀴가 저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귓구멍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귓구멍이 바로 보이지 않고 이거를 이주라고 하는데요. 이 이주에 속에 연골이 들어있고 그 연골이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귓구멍을 살짝 가리고 있잖아요. 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귓구멍이 바로 보이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험 인자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쉽게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다음에 사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다 생각을 하신 그런 이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소리들도 여러분들의 귀에 잘 모아서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모으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귓구멍 안쪽으로 향하는 그 소리들을 모아서 이곳에 귀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귀가 단면으로 이렇게 정면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그 오른쪽 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주황색 부분, 그 다음에 이 분홍색 부분,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 이렇게 귀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지고 있고 여기 보면은 머리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머리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색깔이 주황색인 부분을 웨이라고 합니다. 바깥쪽에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분홍 부분을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중이라고 하고 파란 부분을 레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노란 줄 두 개가 합쳐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경입니다. 먼저 이 웨이부터 말씀을 드리면 웨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깔때기 모양으로 소리를 잘 모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바깥쪽에 이제 피부가 얇게 둘러싸고 있고 그 내부에 지방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연골이 되어 있는데요.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뼈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 연골로 만들고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이 연골이 아니고 만약에 뼈로 바깥까지 다 싸매어져 있다면 이 소리들이 귀에 닿았을 때 다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귓구멍 안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폭신하게 소리를 받아서 안으로 전달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조직으로 바깥쪽은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쉽게 손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뼈로 쌓여져 있는 겁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중위에 보시면 밑으로 빠지는 관 하나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들어보셨지만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해서 이관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코로 연결된 관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이것도 역시 귀 가까운 쪽에는 뼈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 아래쪽은 뼈가 없습니다. 이 뼈가 없는 대신에 이 주변에 근육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이 관들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 내부의 기압을 조절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이인데, 내이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달팽이관, 달팽이 모양처럼 껍질처럼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달팽이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고리인데 고리가 반만 있는 반고리관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반고리관이라는 부분과 달팽이관이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귓구멍이 처음에는 좀 넓다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뼈가 시작이 되는 부위에서 가장 좁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외부로부터 어떤 침입이 있었을 때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협부가 됩니다. 좁아진 부위. 그리고 이 웨이더의 천정 높이가 저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살짝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S자로 살짝 구부러진 굴곡이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우리 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 철길처럼 이렇게 살짝 굽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유해 인자가 침투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꺾어놓은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외부로부터의 음파가 이제 귓바퀴로 모아져서 웨이드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요 중이와 뇌를 통해서 신경 신호로 바뀐 다음에 뇌로 전달이 돼 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요 중이를 조금 상세하게 또 살펴보면, 이제 웨이도의 끝부분이고 이제 중이의 시작은 고막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고막에는 이렇게 뼈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의 독립된 뼈로서 우리 사람의 몸에 206개의 뼈가 있는데요. 206개의 뼈에 당당히 이렇게 작은 뼈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음파가 이 고막을 건드려서 고막을 울리게 되면 이 북처럼 이 가죽이 울리게 되고, 이게 지렛대 모양으로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뼈고요. 이게 머리뼈, 그다음에 이 자루를 건드리게 되고, 머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가운데 이 색소폰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뼈가 바깥쪽으로 머리가 움직이면서 이 꼬리는 안쪽으로 지렛대 원리를 통해서 소리가 이제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이게 중이를 거쳐서 속기로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소리를 전달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장치를 만들어놔서 이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완충 역할을 하는 고막과 두 번째 완충 역할을 하는 이런 창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 귀가 큰 소리가 왔을 때 다치지 않고 그 소리를 받아낼 수 있고 또 아주 작은 소리가 왔을 때도 그 소리를 좀 키워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들입니다. 그 중위를 거친 소리가 이 달팽이 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달팽이 관은 쉽게 생각하면 그 시장에서 파는 순대를 두 바퀴 반을 돌려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순대 절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내부를 들여다보면 방이 세 개가 있고 뇌로 전달된 소리 에너지가 그 기계적인 에너지가 이 세 개의 방을 이렇게 저 밑에서부터 이동을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소리를 받아들이는 장소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두 바퀴 반을 달팽이관이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특히 이 가운데 방으로 와서 처리가 신경 신호로 바뀌어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요. 여기를 또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 막 같은 게 판 같은 게 있고요. 소리 에너지가 이 판을 움직이면 여기에 있는 두 종류의 청각 세포가 이 판 움직임을 감지해서 여기 노란 줄로 연결된 이 신경 섬유를 만들고 신경 섬유가 이어져서 청신경을 따라서 이제 소리 신호가 전달이 되고 이 청각 세포 두 종류를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 세포들이 이렇게 이 청각 세포가 하는 일들을 서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소리 에너지가 중위를 거쳐서 뇌를 거치고 결국엔 청신경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척수로 전달이 되고 척수의 뇌간 그리고 중뇌 그리고 결국에는 그 대뇌 피질에 있는 그 소리를 담당하는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소리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반고리관인데요. 이 세반고리관은 듣는 것과 함께 듣는 것을 달팽이관이 담당을 한다면 이 세반고리관은 우리 머리나 몸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는 겁니다. 관이 왜 세 개냐 하면 앞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좌우로 한 움직임, 그 다음에 위아래로의 움직임 이 세 축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기 위해서 이 반고리관이 세 개가 필요하고 이 반고리관의 주머니 안에 이런 세포들이 또 그 움직임을 감지를 하는데 원리는 세포 위에 막이 덮여져 있고 막 위에 이석이라는 게 있어서 이 이석이 위치하는 데 이석이 몸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이 막을 흔들게 돼서 이 세포가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좌측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또는 위로 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눈을 감고도 어느 정도 그거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가 굉장히 심한 움직임이라든지 평소에 우리가 움직임과는 다른 움직임 이를테면 배를 타고 가거나 차를 타고 갈 때 심하게 흔들릴 때 하는 멀미 그런 멀미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범위 한계를 벗어날 때 그런 멀미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치 이내에 오는 그런 일상적인 움직임과 가벼운 움직임에도
우리가 멀미하거나 구토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화는 이런 장치들이 오래 사용이 됨으로써 낡아지는 거고 변화가 되는 건데, 귀 쪽에서 일단 덮여 있는 피부가 노화가 오게 되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형태가 처지게 되고 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달라붙어 있던 귀가 밑으로 처지게 되고, 따라서 웨이도도 밑으로 처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완만한 S자의 커브가 더욱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 귀 구멍이 좁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약화가 오고, 고막의 혈관 분포가 적어지게 되고, 고막의 탄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소골이라는 이 뼈에 관절염이 생기고, 뼈가 야위고, 그 다음에 달팽이관과 세반고리관에 있는 그 감각 세포들이 숫자가 줄고 낡아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담당하는 듣는 기능과 그 다음에 그 어지럽지 않게 우리 몸을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약화가 오게 됩니다. 귀를 덮고 있는 피부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표피에 이게 표면이고 이게 속인데요. 이게 각질 세포들이 수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이런 각질층을 이루고 있는 피부의 겉면이고, 이게 털이 있고, 우리가 소름 끼칠 때 날씨가 춥고 할 때 털이 바짝 쓰잖아요. 털이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근육이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근육들이 털마다 다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털에 기름기를 유지를 시켜주는 기름샘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땀샘이 있어서 더울 때 체온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땀을 내보내는 그런 땀이 있고, 이런 구조물들의 영양분을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돕는 이런 혈관과 신경이 각각의 구조물들에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다 수가 감소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귀는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코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세히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여기 이제 사람 콧구멍 두 개가 이제 누구나 보면은 있잖아요. 그때 콧구멍 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할 때는 안에가 하나의 공간이고 커다란 동굴처럼 뻥 뚫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가까이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양쪽 콧구멍이 서로 경막에 의해서 나눠져 있고,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굵은 혹 같은 것들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코 천정에서. 이거 실제로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보면 이게 왼쪽 콧구멍이고요. 가운데 경막이 있고 천정으로부터 이렇게 기둥 같은 것들이 몇 개가 내려와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예전에 이제 지금도 물론 사용을 하시는 열 기구인데요.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열 기구입니다. 이게 이제 공기를 데우기도 하고 또 식히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판판한 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다 경막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나뉘어진 이유가 같은 연료를 소비했을 때
공기가 닿는 면적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공기를 한꺼번에 많이 데울 수 있는 그런 효율 높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막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런 경막 하나하나가 다 그런 이유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코어 안에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둥들이 이런 경막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코어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그런 컨디셔닝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둥을 따라 쭉 들어가면 그 뒷부분에 까지 이런 기둥들이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동굴 같은 게 하나가 보이고, 동굴 바닥에 낭떠러지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조금 더 낭떠러지에 가까이 가서 서 보면 이렇게 배꼽처럼 이렇게 찌그러진 그런 주름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아까 귀 쪽에서 말씀드린 이관, 유스타키오 관의 귀 쪽 입구가 됩니다. 예, 이곳으로 열려서 이게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해가지고 기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옆에서 본 코의 단면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이런 기둥들이 매달려 있는 게 보였던 거고, 이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라디에이터들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많은 공기들이 여기에서 열을 받거나 또는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이 안에서 열을 식혀가지고 뒤로 넘겨서 우리 폐로 들어가게끔 공기의 컨디셔닝을 항상 일정 온도로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입니다. 물론 이제 요 하얀 부분에는 뇌가 얹혀져 있고요. 뇌 밑에 앞쪽 밑에서 밑으로 코 쪽으로 후각신경이 내려와서 이 앞쪽 위쪽에서 후각을 담당을 합니다. 냄새 맡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전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것들이 이제 바깥쪽에 있는 피부들과 다른 아주 말랑말랑한 살들로 덮여 있는데요. 이거를 점막이라고 합니다. 점막을 구성하는 그런 단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세포인데요. 코어 안에 점막들이 이렇게 쭉 보이게 되는데, 사실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들이 아주 촘촘히 박혀 있는 게 되고, 그 세포들의 머리 위에는 이런 머리털들이 각각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털 사이사이로 두 가지의 물이 흐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콧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끈적한 콧물이 있는 반면에 아주 묽은 콧물이 있습니다. 뚝뚝 떨어질 정도의 묽은 콧물.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콧물이 덮여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게 이제 위쪽 상공에서 바라본 모식도고, 이것들이 이제 선모고 머리털, 세포 위에 있는 머리털이고, 그다음에 이런 동글동글한 버블들이 조금 끈적끈적한 콧물들이 되고, 그다음에 바닥에 깔려 있는 작은 그 평평한 부분들이 묽은 콧물들이 됩니다. 이제 이 파란 거는 이제 외부로부터 침투된 이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털들이 일정 방향으로 비지를 하고, 또 비지를 해서 얘네들을 움직여서 바깥으로 내보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이 버블 안에 있는 그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그 면역 작용을 하거나 항바이러스나 항염증 작용, 또 항박테리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콧물이 됩니다. 그런 콧물들이 이런 화학 작용을 해서 이 물질을 감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후비면 나오는 그런 딱지들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쉽게 그런 이물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들이마신 공기가 항상 일정한 온도로 컨디셔닝이 되고 그러니까 데워지고 식혀지고 그런 공기들이 기도로 통해서 폐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장소고 또 이 안에 덮여 있는 콧물들이 외부로부터의 유해 물질을 다 제거하고 공해 물질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처리를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코가 되겠습니다. 노화가 되면 이런 구조물들과 기능들이 약해지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에 대한 말씀인데요. 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입을 이렇게 보면 입술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앞쪽에 아주 부드러운 살로 덮여 있는 그런 점막이 나오게 되고 그 점막이 양쪽 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잇몸과 치아로 연결이 되고 그 앞쪽으로는 앞쪽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혀가 보이는데 혀의 앞쪽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을 보면 입천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혀로 앞니 윗니를 이렇게 대보면 그 뒤쪽으로 이제 혀로 느낄 수 있는 딱딱한 부분이 뼈가 덮여져 있는 그런 입천장이 되고 그 뒷부분은 뼈가 없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살로만 되어 있는 입천장이 있습니다. 그 입천장 가운데 윗부분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목젖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주름이 이렇게 보이고 목의 뒷벽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혀가 있는데 혀의 뒷부분으로 다가서면 여기도 역시 낭떠러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입 안을 옆으로 또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입술과 점막 그리고 잇몸과 치아를 거쳐서 입천장이 뼈가 덮여 있는 속에 있는 천장이 있고 뒷부분은 뼈가 없는 살로만 되어 있는 입천장이 있고 목젖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혀가 있고 혀 뒷부분으로는 낭떠러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코에서 뒤쪽으로 와가지고 동굴이 있었고 동굴에서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그 낭떠러지의 뒷벽과 입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뒷벽이 결국은 하나의 뒷벽이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코와 귀와 통해져 있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역시 입과도 하나의 공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 낭떠러지 아래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고 또 음식이 넘어가는 식도가 시작이 됩니다. 뒷면 사람의 뒷면에서 보면 코로 저 끝에 가면 동굴이 두 개가 있고 동굴 끝에 낭떠러지가 보이고 그다음에 입과 통해져 있는 뒷벽을 통해서 목젖이 있고 그다음에 혀 끝부분에 또 낭떠러지가 있고 뒷벽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벽이더라 하는 게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뒷면 정면에서 보이는 코의 동굴 그리고 낭떠러지 그다음에 입안의 저 뒷부분 목젖 그다음에 입안의 낭떠러지 그 아래 이제 기도와 식도로 구분이 되는 나누어지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 여기 보면 덮개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 사진은 결국 한 공간을 다 통해져서 서로 통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입과 코와 귀가 서로 통해져 있습니다. 아까 보신 덮개, 그 덮개가 이제 이건데요. 그거를 이제 역시 뒷면에서 반을 가르고 본 그림입니다. 이 덮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쪽으로는 이 아래쪽으로는 가로막 두 개가 있는데 윗 가로막과 아래 가로막에 있어서 여기 기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세 개의
방어막이 있고 사실 이 제일 밑에 있는 가로막이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성대가 이 제일 밑에 가로막이 성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소리를 내는 성대, 우리 목의 기능 중에 발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이 성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아까 그림에서 제일 밑에 있는 덮개, 그 가로막,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가로막, 그 다음에 이 덮개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 상공에서 바라본 장면인데 윗부분이 사람의 뒷부분이고 아랫부분이 사람의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보시면 이 성대를 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소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 가로막 바깥쪽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음식이 넘어가는 식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숨 쉬고 다음에도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음식을 삼킬 때 우리가 숨도 쉬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는 길이 결국은 이 하나의 길을 공유하는 건데 어떻게 음식물이 식도로만 내려가고 또 공기는 기도로만 내려가는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보실 때 요 목젖 그 다음에 이 제일 윗덮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wallowing occurs in two stages, the oropharyngeal and esophageal stages. 음식을 이제 입안에 치아로 잘게 At the start of a 씹어서 swallow, a food bolus is 죽처럼 voluntarily pressed 만들어진 by the tongue 다음에 up against the roof of the mouth 혀가 and 이거 backwards 음식을 towards the pharynx. 이 In 입천정을 response to 이렇게 activation 누르면서 of pharyngeal 점차 pressure 누르면서 receptors, the 음식을 swallowing 뒤로 center in the 보내게 되고 medulla initiates 낭떠러지로 reflexes 보내게 that 됩니다. prevent food entry into 이런 respiratory 신호가 뇌로 passageways. 전달돼서 The uvula 뇌에서 contracts, 이 which blocks the nasal 목젖의 passages 끝부분이 from the 목 뒤에 pharynx. 닿게 되고 The laryngeal 그다음에 muscles 여기 contract, 기도를 closing 덮고 the 있는 glottis at 왼 the top of the trachea 윗덮개가 by tightly 이렇게 aligning the vocal 덮이는데 folds. 이미 이 The 아래 epiglottis 가로막 두 swings 개가 down 덮여져 upon the 있습니다. closed glottis. 그리고 이 With all airways 삼중막으로 blocked off, 이렇게 respiration is 덮여서 temporarily inhibited. 음식이 As the 이 upper 안으로 esophageal 들어오지 sphincter 못하게 relaxes, pharyngeal 해고 contractions 그다음에 drive the 이 bolus into the 목젖이 esophagus. 뒷벽에 붙는 The 이유도 oropharyngeal stage is 여기서 done 압력을 and 줄 breathing 때 resumes. 음식이 코로 넘어오지 During the 않도록 esophageal stage, a 하는 primary 역할을 wave of 이 peristalsis 뇌에서 initiated 담당을 by the 해가지고 swallowing center 음식이 pushes the 결국 bolus through the 식도의 연동 esophagus. 운동을 As the 통해서 bolus travels through the 위장으로 esophagus, 진입되게 the 됩니다. lower esophageal sphincter relaxes, allowing the food to enter the stomach. If the bolus is sticky and adheres to the 이 esophagus, 식도 내에 있는 secondary 음식물이 peristaltic waves 완전히 triggered by the 없어질 intrinsic 때까지 이런 plexus 연동 at the 운동이 point of 지속이 distension 돼서 completely clear the 깨끗하게 esophageal lumen 식도 안에 to 있는 finish the swallow. 음식물이 위장으로 다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런 장치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Swallowing.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이제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삼키다가 살에 들리고 기침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건데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장치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침이라고 하는데 이 기침을 통해서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기도로 들어온 이물질이나 음식물, 물 같은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이게 폐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기침이라는 그런 기능을 저희에게 주셔서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 성대가 보이고 제일 밑에 가로막이죠. 그다음에 위에 가로막이 보이고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된 덮개가 보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기침을 이분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로막들이 맨 밑에 가로막이 덮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로막도 완전히 막게 됩니다. 막은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도에서 압력을 올리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공기압이 높아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요 가로막들을 순간적으로 열어서 그 높아져 있는 압력에 의한 폭발이 위쪽으로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이 기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좀 이제 목의 기능 중에 소리를 내는 기능과 그다음에 음식을 삼키는 기능 그리고 잘못 삼켰을 때 그런 것들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기능 그다음에 이제 목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 통로의 기능을 하고 하는데 우리 뇌에서 결국은 모든 뇌신경과 척수를 따라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신체에 다 퍼지게 되는 그런 척수 신경들을 통해서 이 사지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내장의 오장육부의 움직임 그런 생리들을 관장을 하는데 그 뇌에서 이 사지나 오장육부로 전달하기 위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게 목이잖아요. 그런 목이 이 신체에서 사지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가는 부분을 통해서 그런 모든 명령 체계가 밑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가느다란 목 안에 그런 중요한 전달 그 체계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차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 목의 단면이고요. 이게 앞쪽이고 뒤쪽이고 앞쪽에 목에서 이제 공기가 기도로 나가게 되고 식도로 내려가고 그 앞에 갑상선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뇌와 내장을 연결한 심장을 연결하는 그런 혈관과 신경들이 좌우에 위치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얇은 막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근육들이 싸고 있고 뒤쪽으로는 척추뼈가 위치하고 척추뼈 안에 척수신경이 지나가고 결국 이제 겉은 굉장히 풍부하고 부드러운 조직으로 쌓여 있고 피부로 덮여 있는 이런 구조가 목의 단면입니다. 이게 자동차 두 개의 엔진룸이라고 해서 앞쪽에 위치한 뚜껑을 열었을 때 보이는 사진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게 더 비싼 차로 보이십니까?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차가 포르쉐라고 알려진 스포츠카의 엔진룸입니다. 왼쪽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엔진인데요. 엔진이 이쪽이 훨씬 크죠. 그리고 공간도 이쪽이 넓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왠지 여백이 많이 있는 그런 그림처럼 보이고 이거는 좁은 대신에 이 엔진은 작은데 주변에 있는 그런 공간들이 빈틈이 없이 빼곡하게 부품들이 들어차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 차가 비싼 차입니다. 예, 이렇게 효율을 극대화하고
굉장히 기능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차의 엔진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의 목을 만드실 때도 마치 비싼 차의 엔진룸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빼곡하게 빈틈없이 채워 넣은 이렇게 만드신 분입니다. 여기 뇌에서 밑에 사지와 오장육부로 가기 위해서 목을 거쳐가는데 이 안에 좀 전에 보신 고급 차와 같은 그런 엔진룸의 정교한 기술로 저희들을 빚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지와 오장육부로 목을 통해서 신호들이 다 전달이 돼서 사람이 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목 안에도 기본 그 구조물에 아주 구성 다니는 이런 세포들이고요. 목도 노화가 되면 이런 각각의 구조물이 낡게 되고 그 낡고 숫자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목에 대해서 목이 하는 그런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기능들이 각각 다 약화가 오게 됩니다. 세포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이 세포 하나를 확대해 놓은 그림입니다. 세포 벽과 막이 있고 세포에 핵이 있고 세포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내장 기관들이 있고 그 사이가 이렇게 붕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 물이 차 있습니다. 실제로 물이 차 있어서 우리 사람이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바로 출생했을 때 물이 우리 실제 신체 구성 비율이 70%에서 80%에 이르게 됩니다. 거의 그 물로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어느 정도냐면 그 물의 양이 신체의 절반 정도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내부의 신체의 물의 양이 점점 줄어가는 게 그게 노화입니다. 노화가 결국은 세포의 탈수고 그런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거스르거나 이거를 막거나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뜻에 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옳지 않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때마다 하나님이 이만큼을 채워주신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것을 풍족히 누리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런 감사를 통해서 그만큼 충분히 주어주신 양을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함부로 우리 몸을 쓰거나 우리 몸 안에 해로운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 외에 외부적인 요인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포를 세포에서 물을 빼게 하는 우리 몸에서 물을 빼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요인들은 알고 계시면은 피할 수 있으시겠죠. 뭐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공해, 발암물질, 물리적인 손상, 그 다음에 산소의 고농도, 이게 흔히 얘기하는 오존이라고 하고, 산소가 결핍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말할 것 없는 술, 담배, 그 다음에 방사선, 알레르기 반응, 그 다음에 염증 반응,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유익을 얻고자 섭취하는 약물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코, 목에 대한 말씀과 그것들이 노화가 되는 쓸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노화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 사람이 그 노화를 막거나 그걸 거스르거나
하는 거는 이제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최선은 무엇인가? 이런 정상적인 상태와 그다음에 노년이 되었을 때 각 기관이 노화가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경로대학 여러분들이 이런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시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에게 사랑의 비밀로 그 만들어 놓으신 장치의 원리나 비밀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나쁜 요인들을 멀리하고 사는 것을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끼고 또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신교회 경로대학 학생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 네. 저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수분이 노화에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노인이 될수록 어떻게 물을 잘 적절하게 우리가 먹고 사용해야 되는지 섭취해야 되는지 그래야 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요.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차라고 보고요. 그 기본 원칙은 우리 이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그런 모든 조직 내에 다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는 원칙이고 근데 그 양을 결정하는 거는 그 개인차에 맞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우리 탈수가 진행이 된다는 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거를 좀 보충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그 저장소가 자꾸 이제 주는 거거든요. 저장소의 용량이 자꾸 주는 거라 조금만 이렇게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그 탈수 증상이 이제 젊었을 때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쉽게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하시면서 그전에는 1시간 땀 흘리고 컵 하나를 마셨다 그러면은 지금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운동하시는 시간도 좀 줄이셔야 되겠고 또 그 줄이는 시간만큼 그 물을 먹어야 되는 시간도 좀 당겨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은 그렇다고 우리가 식사량이 계속 줄기 때문에 그 용량이 줄고 1회 섭취하는 양도 줄기 때문에 좀 자주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치나 원리를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자주 먹어야겠다. 그런 거는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네. 노화가 되면 식도가 좁아지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 예, 예. 네. 네, 네, 네. 네. 그 네, 네. 권사님 말씀은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목이 메이고 더 이상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던 경험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게 아까 그 동영상 우리가 음식을 삼켰을 때 식도로 내려가는 그 동영상에 그 식도의 근육들이 이렇게 음식물을 밑으로 밀어내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근육이 막 우리가 팔다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형태의 유지하면서 위에 한번 짜고 그다음 밑에 짜고 이런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육의 움직임이 있는 장소라서 우리 팔다리도 과하게 쓰거나 아니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설명 못할 요인에 의해서 쥐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팔다리 쥐 나는 거는 이유들이 뭐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아무튼 쥐가 나는 경우예요, 그게. 그래서 연동 운동이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풀리고 그 밑에가 다시 조여지고 그다음에 조여졌던 부분이 풀리고 그 밑에가 조여지고 이게 연동 운동이거든요. 근데 한번 조여졌던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이게 금방 풀리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식도의 근육에 쥐가 난 거긴데 우리가 쥐날 때 어떻게 하죠? 막 주무르고 좀 쉬면은 이게 쥐가 이제 풀리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도도.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걱정 말고 뭘 자꾸 이렇게 넘겨서 풀리려고 하시지 말고 이게 일단 드시는 거를 중단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시간을 보내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스르륵 풀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네. 네네네. 이 그림에서 제가 이거를 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위치가 이 자리입니다. 원래 위치가 이 자리인데 이 안에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건 이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의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반고리관 안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물만 흐르게 돼 있는데 물보다 밀도가 높은 이런 단단한 입자들이 이 안을 떠돌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이 심하게 되고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안에 떠도는 이석을 다시 이 제 위치로 되돌리는 치료를 받아서 이 위치에 다시 붙이는 거, 그게 치료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원위치에 되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간 거죠. 여기서 빠져나가서 제 위치에 붙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